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박원갑 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현 상황부터 진단을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정말 지겹도록 많이 듣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위원님? 지금 저는 800조 때부터 우리나라 집값이 이제 큰일 났다라고 들었어요. 12, 13년 이럴 때 800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2000조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작년에요. 전국 아파트가 17%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똑같은 미국의 케이스&슬리 지수가 실거래가라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5% 올랐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그런데 금리를 미국보다 덜 올렸었는데 불구하고 왜 집값이 더 많이 빠졌어요? 뭐 때문에? 네. 다 가계부채가 많으니까요. 전세 보증금까지 하면 OECD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위래잖아요. 두 번째, 변동금리잖아요, 변동금리. 그럼 금리 오르면은 뭐예요? 쑥대밭이 되는 거죠. 네. 세 번째로는 아파트는 중금융 상품이에요. 금융 상품처럼 사고 파니까 금융시장을 닮아 있으니까 변동성이 강한 겁니다. 네 번째로 갭투자 있잖아요. 갭투자의 부메랑. 갭투자가 시대지 유행을 했잖아요. 갭투자가 이렇게 시대지 유행을 하지 않았으면 집값이 이렇게 안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외풍이에요. 쉽게 무너지는 조마조마한 시장이에요. 돛담배 같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구조적으로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고 변동금리고 네. 많은 부분이 아파트는 금융상품이 닮아있고 네. 갭투자가 남은 돈 끌어다가 세입자 악순환이군요. 돈 끌어다가 불나방 죽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집을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언제 이게 올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꼬이고 꼬이면 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주기는 없어요. 불규칙한데 우리가요, 역대 지금 집값이 급락 온 게 한 4번이에요. 200만 원 공급 쇼크, 그 다음에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미국발 고금리 쇼크 작년 4번 왔거든요. 요 중에서 내생 변수라고 그러죠. 주택시장 변수는 한 번밖에 없어요. 200만 원 공급하는데 집값 오른다고 누가 전망해요? 당연히 집값 빠지겠죠. 나머지는 다 외생 변수예요. 주택시장 관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이른바 돛담배 같은, 우리나라 소규모 개방경제잖아요. 다행히 대외적인 어떤 그런 변수에 출렁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보신 분들은 충분히 있잖아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밑바닥이 약해요. 단단하지 않아요.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 본다면은 다만 그 우연성이 언제 나타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집을 사더라도 뭐예요? 30% 이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출 안 내는 게 좋다. 자기 자본 있으면 버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안전하게 좀 하시는 게 좋다. 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하방 경직성이 단단하지 않은 이런 부채와 자산의 규모를 감안해 봤을 때 언제든 위기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건데 금융시장을 닮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금융시장을 닮아가니까. 그러니까 심리가 중요한 이유도 네. 홈을 사는 사람은 심리가 필요가 없어요. 사고 파는 대상이 되니까 심리가 중요해요. 투자 상품이 되니까 주식처럼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주택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은 이거는 부동산을 보시면 안 돼요. 부동산의 고유성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아파트는 전통적인 어떤 부동산의 특성이나 어떤 고유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어떤 중금융 상품화되다 보니까 이게 외풍에 굉장히 출렁거리는 거예요. 내풍일 수도 있는 하반기 역전세 대란 위기도 심심치 않게 전망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크게 한 번 더 출렁일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가능성이 안 돼. 있을까요? 이 아파트 전세 가격하고 네. 역전세는 분리하셔야 돼. 다르게 봐요. 그렇죠. 지금 서울은 지금 5월 셋째 주인가? 그때부터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역전세난이 지금 본격화돼야 되잖아요. 지금 원래 보면은 올 7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난은 계속돼요. 그때 2년 전에 고점 계약이 많았단 말이에요. 피크는 올 4분기예요. 역전세난 오면 집값 빠져요? 전세값 빠져요? 그 단순 도식이라니까. 그 맥락적 사고를 하셔야 되지. 작년에 IMF 이후에 가장 폭락이 왔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작년이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려볼게. 서울이 작년에 아파트 실거래가가 22% 빠졌단 말이에요. 네. 전세는 실거래가가 6%밖에 안 빠졌어요. 재계약 갱신을 5% 못 올리고 하는 걸 집어넣기 때문에 전세는 실거래가 보시면 안 돼. 이 재계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빼버려야 돼. 자, 봐요. 근데 서울의 작년에 표본조사 통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통계를 보면은 아파트 값이 마이너스 7.7입니다. 네. 7.7%. 전세는 마이너스 10% 빠졌어요.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빠졌죠. 왜 전세가 매매보다 더 빠졌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전세는 다 변동금리니까요. 옛날에는 전세에 들어갈 때 대출 안 냈지만 지금은 다 대출 내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서울 아파트가 22% 빠졌다는 것은 전세로 빠지면 얼마 정도 빠졌을 것 같아요? 더 빠졌으니까 적어도 5에서 한 27% 빠졌겠죠. 작년에. 전세 우리가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 나오는 보통 발표하는 거 있죠. 그거는요 다 뭔데 신규 계약만 따지는 거예요. 신규 계약만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실거래가는 재계약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전세 실거래가는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착시 현상이 나타나요. 네. 전세 실거래가를 신규 계약만 한 통계가 나와야 돼요. 어쨌든 그러면은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빠지니까 네. 역전세난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값이 올라가는 거라고요. 설명이 되시죠? 네. 그리고 요번에 정부가 이 DSR이 아니라 DTI 60% 해서 대출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집주인들한테 이것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약간 시간을 벌게 하는 거죠. 숨통 트이는 거 맞죠? 맞죠?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 대출이 나갈 때는요 세입자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전입세대 확인원을 갖다 떼줘야 되면 공란이 나와야 돼. 그럼 이 돈을 누구한테 주냐면 집주인한테 안 줘요. 바로 세입자한테 바로 줍니다, 이거. 이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차익만큼 준다는 건데 전세값이 뚝 떨어졌잖아요, 지금. 2년 전에 비하면. 그러면 돈도 없잖아요. 아마 갭 투자한 사람은 세입자를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정부한테 돈을 빌리더라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돈을 일단 빌려요. 그런 다음에 이 대출이자 내면서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이자 내면서 어느 정도 약간 시간을 벌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급하게 매매를 던지거나 전세를 던지는 어떤 그런 일이 조금은 줄어들어요. 이 연착륙 효과라고 합니다. 역전세 대란까지는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역전세 대란이 나오려면은 네. 전세 가격이 급락 와야 되고요. 거래가 안 돼야 돼요. 두 가지가 겹쳐야 되거든요. 거래가 지금 매매하고 전세하고 서로 맞물려 있죠. 네네. 거래가 좀 되잖아요, 지금. 지금 한 3천 건 정도 유지될 건데, 물론 하반기 들으면 3천 건을 좀 유지 못할 것 같아요.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어쨌든 줄기는 하지만 작년에 서울 적을 때 월간 단위로는 500건, 800건 그랬는데 지금 그래도 3천 건은 되잖아요. 역대 평균이 한 6,040건이거든요. 그거보다 적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셔야 돼. 우리가 역전세난만 생각하면은 이제 전세가 안 나가니까 그럼 전세도 던질 거고 매매도 던질 거도 이렇게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단 말이에요. 왜? 이미 대폭락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맥락적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일단은 드리는 거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건설사 PF 문제가 이게 조마조마하잖아 이게. 이거 오면은 집값이 빠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하고 집값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미분양이 많으면 공급을 줄이고 그러면 빠지지 않을까? 미분양이 다시 6만 건 초반대까지 왔잖아요 지금. 네. 이것도 맥락적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개의 강이 있어요. 지금 PF 문제는 공급자 시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분양 시장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재고 시장은 이게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가 사고가 났다 이거야. 그럼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다리를 하나 더 건너야 돼요.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경제 위기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건설사가 부도가 나고 그다음에 시행사들이 다 무너지고 여기서 대량 실업이 발생해야 돼요.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야 돼. 그래야 기존 주택 가격까지 영향을 줘. 물론 주택 시장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단순 도식에 빠지니까 요게 문제가 생기면은 마치 기존 주택 시장까지도 이게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게 다른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하반기에 PF 문제가 터진다고 그러면은 주식 투자하시면 안 돼. 지금이라도 빨리 현금 다 빼요. 경제 위기가 온다는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조그만 어떤 그런 공포에 쉽게 사람들이 현혹되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실제로 자세히 보면은 이 시장과 이 시장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물론 영향을 안 준다는 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지만 한 달이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공포들을 보면 막 뜯어보면은 극단적인 가능성이 주택시장까지 때리는 거지. 그냥 이거는
기존 주택 시장을 짓누르는 어떤 걸 하나 요인이지 요걸 갖다 때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시장이 분리되어 있는 시장인데 왜 같이 봐 이거를? 그럼 오히려 공급을 안 하면 2, 3년 뒤에 오히려 그게 생길 수 있죠. 공급 부족이라는 어젠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오히려 그 불안 심리 때문에 그렇죠.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요한 변수이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마치 곧 현실화되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과잉 포장하지는 마시라는 말씀. 그 지켜보는 거죠. 그거는. 출렁출렁 그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너무 거기에 경도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이분법적 사고로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말아라. 진짜 멋있다. 이분법적 사고. 얘기를 너무 잘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직장인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드리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월 300만 원 받는 직장인들이 지금 재테크를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될지에 대해 질문을 드릴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주실 때는 만약에 어떻게 주시겠어요? 월급 300만 원이신 분들은 사실상 뭐 서울 아파트가 지금 평균이 12억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건 뭐 넘사벽이죠.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장바닥 시세에 근접한 지표를 내가 볼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해. 실수요자는. 지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통계, 네. 뭐 전국 주택 가격 바닥 찍으려면 한참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이 아파트를 사시려고 그러는 건데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가장 좋은 게 2층 가구 이상 대단지입니다. 이게 랜드마크예요. 네. 이게 먼저 빠지고 먼저 오릅니다. 2층 가구 이상 동네 중개업소 사장님한테 반드시 이걸 흐름을 보셔야 돼요. 여기 빠지기 시작하면은 두 번째로 이 부동산은 아파트 실거래가가 빠집니다. 두 가지 실거래가가 굉장히 좋은 지표다. 선행성도 있다고 하셨어요. 선행성. 네. 그러니까 선행성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과 비슷해요.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 체감 지수하고 선행 지수하고 같은 거예요. 2층 네네. 가구 이상 대단지하고 우리 체감 지수하고 장바구니 시세하고 2층 가구 이상 대단지, 그다음에 실거래가, 세 번째로 KB 선도 50 지수. 세 가지를. 이게 랜드마크 아파트 모아놓은 거거든요. 네네. 이게 시가총액 50위권을 모아놓은 거예요. 예. 나머지 통계 지표들은 늦어요. 시차가 4개월에서 5개월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시차를 줄일 수 있을까 네.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럼 만약에 2층 가구 이상 대단지에 매물이 나오면은 네. 이 싼 게 나오면은 이게 시장에 약간 수급이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네. 제가 단순 도식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일각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매물이 늘어나면은 집값이 빠진다고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단순 도식이지. 공급이 늘어나면 왜 그러면 지금 또 혼나나요? 이번 주에 왜 서울 아파트가 0.09% 올랐어요? 오히려 이게 상승률이 어떻게 보면 변동시가 더 올라가는데 매물은 더 늘고 있죠 지금. 작년 연말에 비해서 지금 보니까 한 30% 정도 늘어났던데. 그럼 올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네. 30% 늘어났는데. 그럼 올 상반기에 잠정 지주까지 하면 9% 오른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매물이 늘어나면은 집값이 빠졌어야 되죠. 그런데 그래서 매물 하나만 갖고 보시면 안 된다고. 한 달치 보면 별로 늘어난 게 없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2000년도 많을 때는 서울 아파트 매물량이 8만 건 됐어요. 지금 6만 7천, 6만 8천 사이죠. 자,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지수를 조사했어요. 네. 근데 주택 전망 지수가 100을 넘어서 100입니다. 1년 뒤에 집값이 올라간다는 전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어요. 100이 넘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물이 늘어나서 집값이 빠지려면은 매물이 시세보다 낮아야죠. 근데 집값 전망 지수가 100을 넘었다는 것은 그럼 집주인 입장 어떻게 할 것 같아? 매물이 늘어났지만 그 매물이 시세보다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싸게 비쌀 나오지. 것 같은데요. 가격이 안 빠지는 거야. 아. 그러면 상승률이 둔화될 뿐이지. 아. 그러니까 여러 매물 지표도 매물도 여러 어떤 시장의 하나의 분석 툴이지. 요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한동안 이게 횡행했잖아 이게. 예. 제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이런 얘기 나왔죠. 6월 달에 입주 물량이 뭐 예년에 비해서 뭐 2배인가 많아가지고 집값 전세값 빠진다. 그 논리도 네. 틀렸죠. 왜? 입주 물량은 매매하고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전세는 입주 물량에 좀 민감합니다. 근데 매매는요. 이번에 책에 썼는데 이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손실회피예요. 부동산의 제1법칙이 손실회피입니다. 싸게 안 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처분효과라는 거예요. 처분효과는 뭐냐면은 이익이 났을 때 판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는 미래기대치입니다. 미래기대치. 요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싸게 입주 물량이 쏟아지더라도 생각보다 집값이 안 오고 지금 오히려 올랐죠.
왜냐하면은 전세는요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좀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거는 손실회피 작용이 회피가 작용을 잘 안 해요. 왜? 이거를 가격 순응자라고 그래요. 집주인은요 세입자한테 돈을 덜 빌렸다고 생각해요. 2년 뒤에 4년 뒤에 전세값을 올려받으면 되잖아요. 전세를 싸게 내놓더라도 손실을 생각 안 해요. 세입자로부터 차입금을 줄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값이 급락이 오지만 매매는 그만큼 안 빠져요. 그리고 전세도 지금 다시 올라가는 게 6월, 5월 말부터 5월 넷째 주인가 셋째 주부터 계속 서울 전세값이 올랐잖아요.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요? 네. 작년에 전세 가격이 매매보다 더 폭락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가계부채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가계부채 늘어나면 집값 폭락이 와요? 단박에? 그건 위험 요소죠. 이거 나중에 위기가 오면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네.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은 집값이 빠져요? 아니면 그리고 또 매물이 많으면 바로 집값이 떨어져요? 그리고 역전세례 나면 바로 전세값이 빠져요? 그거는 하락 요인이지 예. 하락이 아니에요. 네, 네. 하락 요인과 하락을 구분하셔야 돼. 양도세율이 낮아지면은 집값이 상승해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지. 이게 바로 맥락적 사고입니다. 네. 단순 도식에 빠지지 마시라고. 부동산은 1차원 방정식이 아니라 Y는 AX 플러스 B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3차원 방정식이나 오히려 다차원 방정식이기 때문에 제발 단순 도식에 빠지지 마시고 네. 시장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균형추를 가지라는 말씀을 네. 자꾸 드리고, 제가 집값이 크게 올라가는 V자형 반등 온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집값은 출렁출렁 거릴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도 맞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오히려 더 크게 작용을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시장은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네. 전망을 그냥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전망은 어차피 틀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기보다는 조금은 뭐예요? 어떻게 그러면은 대응할 건지에 대한 생각. 네. 그다음에 그런 전망이 있었을 때 어떻게 내가 다 모아서 종합적 의사결정을 할지에 더 중요한 거지. 네. 제발 공포론과 폭락론과 이런 단순 도식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조금 더 폭넓게 사고하는 종합적 사고 능력이 지금 MZ 세대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라고 꼭 드리고 싶어요. 요즘 커뮤니티를 보면 이렇게 서로 많이 싸워요. 집 사신 분들, 그 기회를 놓치신 분들, 그 안에서 이렇게 무주택자, 유주택자 같이 좀 싸우면서 서로 굉장히 전망도 바라는 전망이 다르잖아요. 그런 움직임들을 보면 좀 씁쓸합니다. 위원님도 아마 이런 면모를 충분히 보셨을 텐데 이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위험한 게요, 소망적 사고라고 봅니다.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만 사고하는 거예요. 이거 wishful thinking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되죠. wishful thinking이나 아니면 졸렌이라고 그러는데 당위론적 사고로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이렇게 싸우는 거야, 뭐 한마디 뭐 쓰는 거야 관계 없죠. 그거는 못 돼요. 뭐 그거는 관계 없는데 시장을요 대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식대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무주택자는 무조건 집값이 떨어져야 되고 다주택자는 무조건 올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극한의 어떤 그런 대립을 하는 건데 네. 뭐 떠드는 거는 저는 뭐 쓰시는 거는 관계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제가 집값은 네티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구매력을 갖고 있는 네. 유효 수요가 결정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 시장은 돈으로 뭉치는 어떻게 보면 집단 같은 거예요. 물론 시장이 때로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고 비열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은. 그런데 너무 부동산을 계급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저는 좀 반대고요. 있는 그대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 균형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네. 저는 중도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로 바라보지 않고 계급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사건을 놓고 제가 사안별로 판단하거든요. 제가 어느 쪽에서나 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요리가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중도고 저는 중심을 잡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집값 오른다는 사람한테 가서 뭐 댓글을 다는 것도 관계없고 빠진다는 사람한테 가서 댓글 다는 거는 관계없으신데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그걸 바라보는 인사이트 혹은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고 거기서 사고파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거의 어떤 그런 비합리성이나 때로는 잔인함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시장은요 장기적으로 보면 합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대수협조가 비슷한 거예요. 대수협 아시죠? 그러니까 많이 모이면 확률이 주작이 계속 던졌으면 계속 뭐 하나로만 결국은 똑같이 나오는 거. 그 대수협업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네. 거기 와서 이데올로기 싸움 하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그거 하기보다 네. 그런 싸움하기보다는 그런 논리에 경도되기보다는 차라리 현장에 가서 손품, 다리품 파시는 게 더 나아요. 다만 그거는 진짜 내 집을 장만하실 분들은. 네. 그러니까 집을 장만하지 않고 그냥 뭐 나는 투자자로 봐. 투자는 제가 필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선택이에요. 그거는 안 사줘도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떠들어가는 게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집을 살 이런 실제 구매자 혹은 잠재 구매자라면은 그런 논리보다는 오히려 현장의 논리.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돼요. 이게 전체 흐름은 통계하고 어떤 그런 걸 보셔야 되거든요. 예. 그건 맞죠, 그죠? 네. 그래서 판단하실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걸 5대5로 가져가요. 담론 쪽에 50%, 나머지 현장에 50%. 근데 대부분이 아마 이 담론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치우쳐 있다. 네. 이게 문제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5대5 정도로 담론하고 통계 담론이죠.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보십시오. 근데 그 담론 50%하고 나머지 현장의 50% 저는 조금 더 현장에 좀 더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현장에 막상 가보면은 예상치 않는, 애기치 않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요번에 있잖아요. 전셋값에 있잖아요. 집 사시는 분도 봤어. 당일날 결제하는 조건으로. 바로 결제하셨어요? 그날 결제하시는 거 봤어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게 있어요. 한참 집값이 올라갈 때 네. 외국 분들이요. 이 집값 오른 걸 잘 몰라요. 옛날에 이 가격이 팔아달라는 거야. 시세보다 싸게 한 20% 싸게 사시는 분도 봤어요. 현장에 가보면은 애기치 않은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회들이 꽤 있다. 그래서 요새 분들을 굉장히 네. 열심히 공부하시던데 네. 그러니까 담론 공부는 그렇게까지 빠지시면 안 좋아요. 그거는 이제 논문 쓰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네. 진짜 실수요자분들은 특히 집 꼭 사야 될 분들은 담론에 빠지는 시간에 다리품과 손품을 더 팔아라. 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네. 투자로 보신 분들은 계속 담론에서 뭐 그렇게 하셔도 되죠. 왜냐하면 집값이라는 게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출렁출렁. 근데 문제는 이걸 가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게 울퉁불퉁하게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맞아요.